이상희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이상희 변호사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2023년 한 해 인권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워낙 잘 정리가 돼서 제가 좀 별도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가 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좀 같이 보면서 2023년 한 해 어떤 분은 당사자로, 어떤 분은 민주 시민으로서 현장에 또는 거리에서, 또 어떤 분은 법원에서 함께 하셨을 그 사건들을 같이 살펴보는,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언론 장악은 정부의 언론 장악과 탄압을 위한 시도는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필두로 해서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서 불가역적인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저희가 일부에서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별도의 섹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념 공격을 위한 전가의 보도 국가보안법입니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구태의연한 이념 공격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라면서 민주, 진보 진영을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의 중심에는 다원주의 인정과 공존의 가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의 대결 구도가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주도한 이념 공격은 공동체의 합의마저 집어삼켰는데요. 홍범도 장군의 과거 행적까지 불러낸 흉상 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수가 대폭 늘었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수사는 정확히 민주노총과 농민운동 그리고 진보 정당을 겨누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데요. 유엔의 그 진실정의 배상 과거사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사인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윤석열 정권의 과거사 왜곡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세력은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한미일 군사협력,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굴욕 외교에 매달렸는데요. 강제동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간도 학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일 시민사회 단체가 일본에 모여서 추모 행사를 했는데 이 간도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기는커녕 100주기 추모 행사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김광동 위원장은 취임한 이후에 전시하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세분자와 빨갱이를 재판 없이 군인과 경찰이 죽일 수 있다라는 등의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민간인 학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사 청산의 위기 속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올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군의 불법 행위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까지 모두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과 북중로의 대결 구도에서 외교 군사적인 자율성을 견지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는데 이는 대만 등 한반도 이외 지역의 군사적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커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집회 시위를 교묘하게 위협하는 공권력의 꼼수가 여러
도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당은 앞서 저희가 그 영상에서 본 것 이외에 여당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그 집회 시위 탄압에 대한 기조에 맞추어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음 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를 광범위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공권력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이나 극우 단체에서도 장소를 선점해서 집회를 방해한다라거나 아니면 맞불 집회 등을 통해서 집회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이 2024년 8월에 유엔 집회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대착오적인 여성정책, 심화되는 구조적 성차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가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고 후보 시절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가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임금 성별 격차가 3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 제작사가 모바일 게임에 참여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소위 페미니즘 사상 검증을 해서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각 분야에서 여성, 성평등, 젠더 같은 단어를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재생산권 또는 성소수자와 같은 단어들마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기존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성평등,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2023년 8월에 신림동 공원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강간을 시도하는 가해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홈리스 여성이 서울역 인근 골목에서 폭행과 유사 강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남편에 의해서 이주 여성 아내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반걸음의 진전, 여전히 위태로운 소수자 권리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성소수자 인권의 경우에 법원과 헌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성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형 수술 없이 트랜스젠더의 여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진전에 비해서 헌재에서는 이 군형법상의 추행죄악 그리고 에이즈 예방법의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진전제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의 경우에는 전국장애인 차별연대에 의한 이동권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적인 대응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용자 인권의 경우에 올해도 2022년에 이어서 엄벌주의 형사 정책의 강화를 꾀하는 여러 입법안이 정부 또는 의원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이 된 학생인권 조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선 아동인권과 관련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출생통보제도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호출산제가 사회적 논의 없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 보호출산제도 자체도 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원가정과의 분리 그리고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 없이 순식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학생 인권 영역에서도 총체적인 인권의 후퇴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었고요. 충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의되었습니다. 2023년도 교사의 교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마치 상충하는 것과 같은 대립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논의로 집중이 되었으며 역시 그 공격 대상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죽음으로 내몰린 교사들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또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그 교육 현장에서 나올 만한 여러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학생 인권과 큰 관련이 없는데도 학생 인권 및 아동의 인권을 후퇴를 가져오는 여러 논의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논의를 같이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노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 사회의 노동권을 둘러싼 일진일퇴의 공방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노동법의 규율 대상인 노사관계를 경쟁법의 체계에 억지로 포섭을 하려 했고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에 지역 제한을 추가해서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법부는 올해 한 해 노동법 영역에서 좀 중요한 판례들을 남겨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위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노동 현장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데 앞서 영상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쿠팡, SPC 계열 공장 등 이미 수년간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놀라운 성능과 활용 가능성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성과 이면에 인공지능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법적 윤리적인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얼굴 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권고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 인공지능 인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 방안의 하나로 인공지능 인권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남용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권입니다. 2023년은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했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사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강원특별자치도법 재개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 국회는 자연, 환경, 생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23년 8월에 국제사회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변에서는 농업 관련 종사자와 일반 시민 4만 명,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 100개체, 110개체, 밍크고래 등을 대리해서 8월에 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지난해 윤석열차 사건으로 예술 검열의 시대 또는 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부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로구 고척 스카돔의 복합문화공간 서울 아트책 보고에서는 홍보물에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가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전시품들이 일방적으로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국회 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굿바이 인 서울 전시회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풍자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다라는 이유로 전시 당일 새벽 작품이 철거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검정 고무신 작가 이우영 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하는 불공정 계약 관계에 대한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었습니다.
민생 분야입니다. 2023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여러 명의 청년 임차인들이 꽃다운 생을 마감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졌고 국회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서 깡통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전세 사기 피해자 일부만 구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서 2년을 기한으로 한시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피해는 국가의 전세대출 확대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태 조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고 그 결과 피해 지원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매우 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입니다. 2023년은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에게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국가는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챙기고 이들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을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을 위한 고민보다 국가 재정의 수치에 집착해서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국민에게 이른바 각자 도생의 생존을 강요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도 이제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요. 노후 대비와 직결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강화입니다. 2023년 한국시민사회는 국제인권연대 활동으로 분주했습니다. 1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가 있었고요. 그리고 9월에는 그 유엔 진실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위 과거사 특별보고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보고관에 대한민국 공식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자유권위원회가 8년 만에 그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대해서도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공개 변론을 한 출입국 관리법 63조 1항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 규정에 대해서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개혁입니다. 사법개혁도 역시 많이 후퇴했는데요. 현 정부는 행정안정부 내에 경찰국 설치와 행정안정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닌 집권 세력에 의한 통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서 결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올해 임기 만료로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데요. 2017년 9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포함한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 및 해결과 사법행정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만료 결과 사법행정개혁 역시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다짐했던 안전사회가 여전히 유언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는 했지만 각 조사기관의 한계로 여전히 관련자 처벌과 진상규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5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을 했고 4월에 그 국회의원 183명이 특별 법안을 공동 발의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는 세월호 참사 등 재난 참사를 거쳐오면서 재난 피해자 권리의 내용을 확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서 재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매우 경직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위 사참위가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를 하면서 22건의 권고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 권고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결국 2023년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불러왔고, 그리고 이러한 참사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참사들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계신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많은 사안에 직접 당사자로 또는 민주시민으로 또는 변호사로 활동가로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직 이 정권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더 분투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인권의 기록들이 쌓여서 좀 더 나은 세계, 좀 더 나은 시간으로 갈 것을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